낙찰에 실패하고 나서 늘 이런 사람들은 같은 말을 반복하죠. 아깝다. 좀만 더 쓸 걸. 요거 공통된 그 대한민국 표준어예요. 아이고 아깝네. 좀만 더 쓸 걸.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불과 몇 분 후에 벌어질 일도 예측 못하는 그런 머리로 어떻게 부자가 되겠다는 것을 보면은 한심하다. 조금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절벽에 이렇게 쭉 있으면은 막 그 쥐들이 계속 뛰어가가지고 앞에서 쏟아져서 바다에 빠져 죽잖아요. 그죠? 그죠? 요렇게 계속 바다로 쭉쭉쭉 떨어져. 근데 앞에서 떨어지는 쥐가 죽는 걸 보면서 걔도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이런 거다, 이게. 인간 세상이 그렇죠. 늘 교육하는 것 중에 부자 마인드와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nun 권리 분석을 공부하라고 하며 그 중에 권리 분석은 5도 안 된다라고 말을 한다. 지식을 공부하면 돈이 나옵니까? 쓸데없는 곳에서 힘 빼지 말고 돈이 나올 분야를 파야 된다. 그것이 바로 부자 마인드다. 이렇게 얘기했죠.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최소 투자를 해서 최대 이익을 남기는 건 이론상은 정말 좋은데 왜 적게 쓰는 걸 나무라느냐는 것이죠. 저는 그야말로 제 돈 한 푼 투자하지 않고 돈을 번 사례가 무지 많은데 왜 남보고는 탐욕스럽다고 하느냐라고 묻는다. 저한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진짜로 지금 여기에 그 희룡이도 있지만은 희룡이가 아까 이제 저한테 온 문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희룡이가 찍었던 그 뭐죠? 평택에 빌라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신 분이 많이 계실 건데 평택에 있는 빌라죠. 지하 빌라예요. 지하. 근데 2,700에 샀다 그랬나?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수리비 한 300만 원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도비는 안 드리고 이 명도가 한 달, 두 달 동안 연락이 안 돼서 내가 야, 가서 불질러 버려. 뭐 이렇게 했는데 일단 희룡이가 이제 평택에 이 사람을 만나러 가는 날 이제 밤에 이제 저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현장에서도 통화를 했을걸? 그죠?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제 집을 비우고 도망간 거지. 이런 사례가 제가 했던 그 처음에 있었던 낙원빌라도 그랬죠.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 분기 탱천해서 밤에 12시에 가가지고 뒤집어 놓으려고 갔더니 벌써 하루 전날에 이삿짐을 싸서 간 경우. 정말 유사하죠. 이것도 지하 빌라인데. 그렇게 이 정도 돈에 샀는데 어제 계약했다 했나? 오늘 계약했다 했나? 4,500에 계약을 했답니다. 전세. 자, 보세요. 보시죠. 2,700에 사고 300만 원 수리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4,500 전세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초도 그랬고 연초에 특히 그랬구나. 연초에 대한민국 경제가 혼란기를 맞이할 때 원래 이렇게 지금 엄청난 혼란기 아닙니까? 엉망진창이잖아요, 나라가. 거의 제2의 IMF처럼 더 어수선해요. 이때가 투자의 적기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고, 최근에도 말씀드렸죠. 최근에도 불황일수록 더 빛나는 경매. 이거는 제가 아주 옛날부터 쓰던 특강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IMF 때 제가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불황일수록 더 빛난다는 것을 너무 잘 알지. 나는 몸으로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경매는 잘 나가면 잘 나간 대로 자주 해주고 불황이면 불황인 대로 자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최근에 이 정부가 6.17 정책 71084 정책을 하니까 이제 집으로 뭐 종부세 운운해버리니까 당장에 쫄아가지고 그죠? 쫄아가지고 뭘 못한다. 개인으로 하면 되는데 원래 개인으로 많이 하지 법인으로 많이 하지 않는데 뭘 쫄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거죠. 지금 시기에 보면 어때요? 혼란기고 엉망진창이지만은 집값은 오르고 전세값이 폭등해 버리니까 지금 어떤 물건을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렇게 전세금으로 낙찰가보다 전세금이 높아서 제가 IMF 때 딱 이 짓을 해서 샀거든. 이런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거 봤으니까 이 사례를 봤으니까 오늘부터 경매 공부한다? 그러면은 한 4개월 있다가 내년 정도에 입찰을 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시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지. 그러니까 경매를 10년 전에 배워놨으면 어땠을까?
어땠을까? 어때요? 미리 배워놓으니까 그때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리 배우는 것이다. 미리 배우지. 운전도 미리 배워서 차를 늦게 사잖아요. 차 산 다음에 운전 배워요? 근데 그거를 잘 이해를 못 하던데. 자, 그 희룡이에 대한 이 소식은 이제 다음 주 또 그 곽이사가 인터뷰를 또 할 거예요. 우선 돈을 벌려면 낙찰이 되어야 되고요. 낙찰이 되려면 남보다 더 써야 돼요. 그러니까 경매로 최고의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낙찰은 하되 낙찰 가격이 시세보다 매우 저렴해야 할 것이다. 낙찰은 하되 매우 저렴한 가격이 되어야만 큰 돈을 벌게 되죠. 안 그렇습니까? 낙찰은 꼭 돼야지 돈을 벌어. 그런데 큰 돈 벌고 싶으니까 어떻게 돼요? 낮은 금액에 낙찰돼야 되는 거네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응찰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어야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응찰자 수가 적은 물건을 찾아서 도전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 투자의 최대 수익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최소 투자의 최대 수익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낙찰은 꼭 돼야 돼. 그러니까 딴 놈보다 앞서서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등을 해야 돈이 나오니까. 무조건 1등을 해야 돼. 무조건. 1등은 꼭 해야 돼. 근데 1등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낮은 금액으로 돼야 돼. 이게 이제 모순된 느낌 같죠? 모순된 같잖아. 야, 1등 하려면 많이 써야 되는데, 그래, 그 중에서 많이 쓰지. 근데 뭐보다 낮아야 되냐면 시세보다 많이 낮아야 돼. 시세보다 많이 낮으려면 적게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1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잖아. 1등은 해야 되는데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되는 물건을 사라고. 그런 게 있나요? 그것을 내자로 우량 물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썼죠. 있네. 그러므로 최소 투자의 최대 이익을 남기고 싶다면 최우선으로 시세 차익이 많이 나오면서 일반인이 꺼리는 우량 물건을 골라야 되는 것이다. 요게 이제 경매 성공 사례에 썼죠. 이게 이제 이런 사상이 어디에 녹아들었어요? 스파레주의 우량 물건 검색 훈련에 되고 우량 물건의 정의란 무엇이냐라는 이 정의 공부를 하시게 되는 것이다. 여기 이제 경매 성공 비법 책에서 언급을 살짝 해놓은 거죠. 구체적으로 하면 눈치챌까봐. 그러나 지금 이제 스파레주 나온 사람들은 보면 와 여기에 써놨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다. 이 당시에는 뭐 우량 물건이 뭐 써놓으면 이게 뭔 말인가 하지. 그냥 그 우량아들 뭐 이런 거, 애기들 우량아 뭐 이런 거. 예, 책을 이번에 토요일 날 가져갈 테니까 한별이 온다 그랬잖아. 예. 주희씨, 인내의 시간을 가지고 효과적인 자본 운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효과적인 자본 운용법에 대한 얘기하면서 딱 나온 단어가 뭔지를 생각하셔야 돼. 그게 뭐였어요? 우량 물건이란 단어가 등장했다는 것이죠. 효과적으로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려면 결국은 1등을 해야 되고 남이 차익이 커야 되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남이 안 들어와야 돼. 그럼 남이 안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눈에 보기 안 좋고 귀에 듣기 안 좋고 이런 얘기가 그래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우량 물건이다. 자,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골랐습니다. 그 물건은 세상 누가 봐도 특히 대중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고 낙찰을 받고 싶은 생각이 나는 그런 물건이라면 당연히 적게 써서는 낙찰에 실패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최근에 알았던 용산에 있는 것들 보시면은 어디에 개발한다더라 그러면 막 그냥 60대 1, 70대 1 막 해가지고 감정이 5억이고 최저가 3억인 게 막 9억이 되고 10억이 돼버리고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대중이 보기에 좋아 보이고 낙찰받고 싶은 생각이 나는 그런 물건이라면 당연히 적게 써서는 실패할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돈을 먹을 수는 없어요. 강남에서 예를 들면 최근에 5억이 올랐다 칩시다. 제가 전에도 말했죠. 정권이 바뀌어서 이 난리통에 5억이 오르는 거가 10년에 한 번 있었다면
경매라는 것은 1년에도 1, 2억 버는 것을 5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억을 증가하는 것은 경매한테는 1년이면 되는 거고 내가 주물럭주물럭 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런 어떤 강남의 특수 현상으로 인해서 5억 벌고 10억 버는 행위가 되려면 이렇게 무능한 정권이 5년, 10년 단위로 한 번씩 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기대하기 어렵죠. 앞으로는 국민들이 각성돼서 이런 일은 안 생기겠지만 이렇게 폭등하게 모순된 정책이 안 생겨요. 이거는 마치 가시방석을 만들어서 사람이 뛰어오르게 만드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에너지가 넘쳐서 뛰어오르는 게 아니고 찔려서 뛰어오르는 것처럼 시세라는 것도 지금 찔려서 뛰어오르는 거지 제대로 된 경기의 성장을 반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르는 건 어찌됐든 거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거품이라는 거는 불을 끄면은 줄어들죠. 지금은 우리가 불을 막 하도 떼니까 거품이 확 나는 건데 우리가 라면 먹다가도 불 탁 줄이면 샥 시그러들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러드는 정책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 후퇴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까지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비정상적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정상은 아니죠.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1년 안에 이럴 수가 없죠. 예. 그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보면은 용산 같은 사례에서처럼 이런 경우는 어쨌든 높은 금액을 써야 되죠. 이때는 높은 금액.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있었던 최소 투자로 최대 이익을 보는 물건의 애초에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경매를 내가 해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애초에 개발 정보에 예민하면 안 돼. 개발 정보에 예민하면 안 돼. 그런데 우리 경매쟁이들 중에서도 개발 정보에 예민하고 신경 쓰는 사람이 있고 또 해년마다 2021년 딱 되면 이렇게 하죠. 21년에 뜨는 지역 하면서 특강을 하면 돈 내고 또 들으러 가. 자, 그런 거를 들으면 안 된다고. 이거는 신법이다, 신법. 이거는 어떤 걸로 예를 들냐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무술로 사람을 죽이는 여러분들이 암살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암살자야. 암살자 훈련을 받아. 그러면 연습으로라도 장난으로라도 상대방하고 친구들이랑 대련하면 안 돼요. 그러면 손이 무뎌지고 마음이 무뎌져서 즉 센 초식을 쓸 수가 없어요. 감정이 무뎌지거든. 그래서 장난식으로 막 이렇게 가끔 보면은 스파링 한다고 권투하는 사람들이 친구들끼리 막 천천히 주고받는 거 있죠. 그러면은 실력이 퇴보합니다. 그게 있어. 그게 있어. 그러니까 개발 정보 들으면 좋잖아요. 들으면 좋잖아요. 라는 말 딱 하는 순간, 너가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것이구나. 옛날에 왜 고수들이 몸을 삼가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실전은 실전답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개발 정보를 2021년에 어디 뜬다, 어느 지역에 뭐다라고 강의를 하면 거기 간 사람 치고 경매 잘 된 놈이 없을 것이다. 그거는 왜 그런가? 개발 정보라는 것을 수집하고 관심이 갖는다면 이미 이 경매랑 역행한다. 왜 역행합니까? 최소 투자의 최대 효과를 봐야 되는데 개발 정보를 관심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시세 차이 아까 말한 대로 대중이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내 금액 가지고는 낙찰되려면 내 금액이 높게 올라야 된다. 그러니까 높게 써야지만이 되는 그 자리를 내가 골라서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은 최소 투자의 최대 효과라는 이 원리를 실행할 수 없다. 즉 개발 정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참 어찌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경매에 있어서는 이게 먹혀요. 그 말은 뭐냐면 야 너가 암살자가 되고 자객이 되는 무술을 배웠다면 네 사형제들이나 어떤 동생이나 친구들하고 칼 가지고 이렇게 까짝거리면서 장난질 하지 마. 한번 칼을 빼면 무조건 죽여야 되는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난질을 많이 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돼. 무뎌져서 감각이.
요 원리가 이해되신 분은 돈을 벌 것이고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가끔 해준 적이 있어요. 스파레주에서. 그 말 듣고 돌아서서 이런 데 다닌 사람 수두룩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갭 투자를 하네. 또 뭐 양도세 세금 전문가인 세무사가 강의를 하네. 그럼 또 가서 들어. 아니, 자기가 세무사 될 거야? 자기는 필요한 능력을 능숙해야 되는데 이런 거 들으러 다니대. 그게 다 어디에서 왔는가 보면 카페에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재테크 카페들에서 이런 말 하면 저기에서 휘청하고 저런 말 하면 저기서 휘청하다 보니까 실력이 낮아집니다. 이 칼이 예리해지지 않고 무뎌진다, 이게. 무뎌지죠. 무뎌질 수밖에 없잖아. 그냥 나는 예를 들면 유도 선수면 유도만 아침 저녁으로 하면 되는데 옆에 놈이 자꾸 와서 태권도 발차기를 하면 이게 자기도 한두 번 발차기 따라 하다 보면 유도 실력이 없어져 버리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중요해요, 이거는. 운동을 해본 분은 알아요. 자, 좀 더 쉽게 말하면 누울 자리를 봐가면서 발을 뻗으라는 말과 같다. 만약 여러분들이 안방에 친구 녀석이 와서 자기 집 안방인 것처럼 함부로 들어눕고 함부로 행동하면 여러분은 화가 날 거다. 친구가 자기 집 안방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는 누가 뭘 하지 않는다. 자, 같은 사람이 방에 누워도 다른 사람이 하면 화가 나지만 친구가 방에 누우면 화가 안 나죠. 자, 최소 투자의 최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같은 생각과 같은 행동일지라도 물건을 가려가면서야 욕을 안 먹는데 물론 투자도 똑같다. 이거 이제 읽어보세요. 최소 투자의 최대 이익을 내려면 자본 운용법이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다양한 경매 성공사를 통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투자를 했는지를 목격하게 될 거고 투자의 핵심은 이거였다. 최소 투자의 최대 이익이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희룡이의 평택 지하 빌라 같은 경우는 최소 투자의 최대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런 거를 계속하면은 경매 실력이 이제 높아지고 점점점 부자의 대열에 올라가겠죠. 천천히 군산 상가 같은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큰 건데 그걸 통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몇 년간 방치해 놨다가 이제 다시 그쪽으로 집중을 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돈을 버는 데는 때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때가 있어. 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일 같은 경우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돈 2억을 가지고 있다면 저의 경우에는 2억을 1억씩 쪼개서 나누든가 5천만 원이나 7천만 원으로 3개, 4개로 나눕니다. 그렇게 나누어진 금액을 가지고 검색하고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물건을 골고루 고르는 응찰한다. 매우 저렴한 물건을 큰 돈을 한 번에 한 개의 물건에 투자하는 것보다 여러 개로 쪼개는 게 훨씬 이득을 남긴다. 이걸 쓸 주식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이거죠. 이번에 특히나 지금처럼 우리 2020년에 부동산 정책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실히 깨닫게 해준다. 그죠? 만약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듯이 여러분들이 물건의 종목이 하나의 스타일로 됐다. 만약에 주거용으로만 됐다면 이 정부화에서는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죠? 여러 가지로 종목별 선택과 투자를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주거용만 나는 죽으라고 한 거야. 경매를 예를 들면 몇 년 했는데 난 맨날 빌라나 아파트만 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는 재미가 없어지는 시절이 비슷하게 오고 대출 안 해준다고 하니까 제한이 있고 얼마 전에는 DSR을 40%가 아니고 30%로 또 낮춘다고 기획재정부에서 그 말을 했대요. 집을 못 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끝까지 다 패를 보인 게 아니에요. 앞으로 더 이상한 짓을 할 게 많아요. 더 많아 지금. 그러니까 어찌됐든 소나기가 오면 피해가라고 하는 격언처럼 지금은 주거용보다는 다른 걸 사는 게 맞고 주거용도 개인으로는 얼마든지 살 수가 있죠. 규제 지역만 피하면 대출 비율 등 제한이 없으니까. 종부세 6억 이거는 6억 넘어도 0.3%인가 0. 이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세금 제한으로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어요. 낼 만큼 내면 되죠.
문제는 법인에 대한 그 잘못된 정책 때문에 우리가 위헌 소송을 한 것이죠. 세금 무서워서 투자 못하는 건 말이 안 되고, 뭐 1년 안에 단기 매매가 70%나, 자, 그러니까 요거 단기 매매 안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는 안 팔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안 팔고 오래 갈수록 이득이 있는 거 사면 되겠네. 그런 건 누가 조절할 수 있다? 내가 조절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정해진 자본을 가지고 누구는 최대 이익을 남기는데 누구는 왜 헛고생을 하냐. 2억 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도 있는데 그보다 더 큰 사억을 가지고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노년을 불안을 떨면서 사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동학개미니 이러면서 또 거기에 취해가지고 소중한 돈 이런 돈들 날려버린 사람도 많다.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현재 2억이 있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주식이나 펀드를 하면 어떻게 되냐. 잠깐 돈을 벌 것 같아와도 금세 빈털터리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만일 친한 친구가 연 12%로 빌려달라고 하면은 2억에 12%면은 이자가 2,400만 원이다. 잘 되면 2,400 벌지만 못 되면 원금 2억도 날려버리고 친구도 잃게 된다. 그죠? 통상적으로 사기를 칠 때 처음에는 이자를 잘 주죠. 처음 이자 잘 줍니다. 그렇게 해서 2억 원을 4개로 나눠서 5천만 원씩 투자해서 전세권 설정. 요 얘기를 여기 써놨구나. 요 얘기를. 응? 지금 우리 얼마나 했지? 1시간 좀 더 했네요. 그러네. 그 주변 분들이 부동산 정책만 잘 알고 투자를 안 한다는데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혼란기에 투자하는 것이다. 혼란기에 투자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돈이 있어서 50년대, 60년대 투자해놨으면 지금쯤 재벌됐지. 그죠? 혼란기에 하는 것이다. 혼란기 항상. 투자는 물이 고요하면은 여러분들한테 갈 밥이 별로 없어요. 어수선할 때 부로 이동이 됩니다. 부의 이동이. 이거는 상식이다, 이게. 원래 어수선할 때 부가 쌓여요. 지금도 보세요.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어떤 경제라든가 이런 게 엉망진창이지만 실제로 이 시기에 투자했던 작년부터 투자해서 했던 과기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올라버렸죠. 그러니까 수직 상승을 해버렸다. 이러다가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이때 투자하신 분들이 있고 그때 떼놓치는 분이 있죠. 떼놓친 다음에 617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제는 아예 안 해버려야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또 한 번 때를 놓치는 것이다. 또 때를 놓치는 거죠. 어리석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운세다. 운세. 자, 요 얘기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전세권 설정을 하고 5천만 원을 설정해 놓은 집이 총 4채가 되죠. 그럼 5천만 원 전세권 설정한 집에 1000에 40씩 놓는다. 이거 옛날에 이렇게 가능했었어요. 집을 2억이 있으면 이걸 4개를 사. 2억이 있으면 5천만 원짜리 4개를 사고 선순위 전세권을 걸어 놓으니까 돈을 날릴 일이 없죠. 예를 든 거예요. 요거는 바꿔보면 돼요. 이 당시에는 5천짜리가 수두룩 했어. 전세 5천도. 이 당시가 10년 전이죠. 그래 놓고서는 5천짜리 설정된 집에다가 1000에 40씩 놓자, 이게. 1000에 40씩 놓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억이 투자되지만 1000이 어떻게 돼요? 4채니까 4000 되죠. 그 다음에 40만원씩이니까 4채니까 160만원이 나온다, 이거야. 자, 맞죠? 이렇게 모인 4천으로 다시 전세 4천에 해당하는 집을 하나 조그마한 걸 사자고. 4천, 전세 4천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1000에 30을 이제 받아봅시다. 이게 좀 작은 거니까. 그러면 이 4천은 요로 들어가고 다시 1000만원이 회수되고 30만원을 받으니까 1000에 190만원을 얻게 되겠죠. 맞죠? 그럼 월세가 190만원이 생긴다. 190만원을 1년 동안 받으면 연수입이 2200만원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억 원을 투자해서 원금은 절대 안 뛰면서, 왜냐하면 전세권을 다 설정해 놨으니까. 그래 놓고 선순위 전세권을 해놨다 쳐. 그러면 2억의 원금은 유지돼요. 그러면
1000만 원에 190만 원 나오고 1년에 2280만 원을 받게 되는 공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경매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월세 수익 구조가 나오는 물건을 몇 개 사면 되는 거죠. 산다는 게 아니고 전세를 들어가면 되죠. 개인한테 빌려주면 원금을 뗄 수 있지만 부동산에 이렇게 하면 원금을 떼지 않죠. 원금을 떼일 염려도 없고 월세 수입도 웬만한 직장인이 받는 1년 연봉을 받지 않냐. 이렇게 이제 썼어요. 그러니까 즉 뭐냐? 같은 돈 2억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원금을 날리고 어떻게 하면 원금 떼일 걱정 없이 돈을 벌기도 한다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것이 무엇이냐? 자본운용법 아니겠느냐? 예를 든 거죠. 즉 최소 투자로 최대 이익을 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운용이고요. 독자 여러분도 자본운용하고 연관된 게 아까 뭐였죠? 우량물건이었다. 그 다음에 고민할 때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동산 개수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포인트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된다. 자, 요거 중요한 방법을 가르쳐줬네요. 중요한 훈련법이네요. 훈련법. 개수 띄기를 해라. 개수를 늘려나가면 자본운용법을 알게 된다라고 한 거죠. 그러나 지금 2020년에는 또 뭔 일이 났어요? 온 국민은 1위는 1주택만 해야 된다. 그리고 다주택자. 사람이 자기가 사는 집 말고 여러 개를 가지면 이거는 죄야. 라는 새로운 개념이 2020년에 막 그 인터넷하고 정부가 이렇게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제가 예상 못한 것은 주택을 개인이 여러 개를 가지면 죄다라고 하는 논리를 50년 만에 처음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현 시점에서 이 말을 들으면 이게 뭔 말이야지. 그러나 이거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죠. 사람이 자기가 사는 주택 한 개만 가져라. 이거는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곳이 딱 한 군데 정도 있어요. 북한 정도가 이걸 갖고 있어요. 중국이나 러시아도 여러 채를 갖고 있어도 죄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 때문에 투자를 게을리하면 되겠냐? 안 된다. 아까 말했지만 비규제 지역으로 가시라. 주택을 살 거면 비규제 지역으로 가라. 그러면 현 정부의 이 정책은요, 이게 어떻게 오래 가겠습니까? 이치가. 당장에 북극 얼음, 남극 얼음도 녹는데 이게 왜 안 녹아? 없어질 때가 올 것이다. 이거는 정책이 너무 과잉이기 때문에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뀔 거를 예측하고 현재 내가 할 거를 하면 되는 것인데, 그냥 쫄아가지고 또 그러면은, 그런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죠. 자기가 선택한 것이니까. 중요한 건 뭐냐? 자본운용법의 핵심은 개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죠. 1주택에 한 채만 가져라고 하니까 이제 어떤 머리가 들어갑니까, 우리가? 똘똘한 한 채를 갖는다라는 말을 하죠. 똘똘한 한 채. 1주택만 가져라고 하니까 경기도의 수원에 내가 집을 사느니 한 채를 가질 것 같으면 서울에다 갖다 사야지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1주택만 가진 게 원칙이라고 한다면 굳이 대전에 사는 사람이 대전에 왜 사요, 집을? 서울에 사야지. 1주택만 산다면. 그러니까 서울 집값이 오르지. 수도권이. 상식적이잖아. 그러니까 한 채만 사라는 말이 그거가 부동산을 다운시키진 않아요. 반드시 올리지. 어차피 집 안 사고 어차피 재산이 없는 사람, 어차피 돈 버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을 잘 모르고, 그지만 한 채만 사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 한 채를 어디에 사시겠어요? 어디에 사야 될까? 좋은 데 사야지. 오르는데. 이런 거.